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우리의 경제와 안보, 그리고 자녀 세대의 미래까지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펙 정상회의 참석차 대한민국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발언들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금액의 선불 투자 요구,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북한을 일종의 핵보유국으로 언급한 발언입니다. 이 발언들이 우리 외환 시장과 안보 환경에 미칠 파장을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압박을 제대로 분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트럼프라는 인물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할 상대가 아닙니다. 그의 발언 하나하나에는 복잡한 계산과 전략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을 잃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정확히 꿰뚫어 본다면 이 압박은 오히려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의 핵심 요구사항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요구한 3,500억 달러, 이 숫자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감이 오십니까? 우리나라 국내 총 생산의 약 6.5%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더욱이 그는 이것을 선불로, 즉 일시불로 투자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조차 이 요구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까요?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협상 테이블에서 자주 쓰이는 전형적인 고차원 전략입니다. 처음부터 극단적으로 높은 요구를 던져놓고 이후 협상 과정에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며 실제로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부동산 사업가 출신인 그에게는 익숙한 방식입니다. 실제로 우리 정부 협상단은 이미 이런 압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시불이 아닌 분할 투자, 단계적 투자 방안을 제시하며 우리 외환 시장에 급격한 충격이 가지 않도록 완충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단순히 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조선업을 비롯한 우리의 핵심 산업에서 한미 협력을 구체화하는 역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대응입니다. 여러분도 사업을 하시거나 재테크를 하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요구에 그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카드의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 반도체 생산 능력, 배터리 기술. 이런 것들은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산들입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발언 중 더욱 우리를 긴장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을 일종의 핵보유국으로 언급한 대목입니다. 이 발언은 우리의 안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것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유지해온 비핵화 원칙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냉정하게 상황을 봐야 합니다. 트럼프의 이 발언이 정말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겠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미끼일까요?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를 되돌아 보십시오.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직전에도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며 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회담 결렬 후에는 다시 강경한 압박으로 돌아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트럼프의 또 다른 발언이 등장합니다. 지난 9월 조지아주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으로 짓고 있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에 의해 체포되고 구금된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첨단 공장을 짓기 위해 파견한 한국인 기술자들이 비자 문제로 수갑과 쇠사슬에 묶인 채 구금시설로 끌려갔습니다. 이 장면들이 전 세계에 보도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었고 한미 관계에 금이 가는 듯 보였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불법 체류자라며 이민 당국의 단속을 옹호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약속한 대규모 투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동맹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지 회의가 일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방한을 불과 며칠 앞두고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그는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우 반대했다. 내 심정을 알겠지만 난 매우 반대했다. 그들은 미국에 들어와서 매우 복잡한 기계와 장비 등을 만들고 있다. 적어도 초기 단계에선 인력을 데려올 수밖에 없다. 이것은 명백한 화해의 제스처입니다. 그것도 방한 직전이라는 절묘한 타이밍에 던진 것이죠. 더 나아가 트럼프는 한국 기업들이 숙련된 근로자를 미국에 더 쉽게 데려올 수 있도록 새로운 비자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전문가를 데려오길 원하며 그들은 와서 우리 사람들에게 일을 가르칠 것이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는 또 하나의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김정은이 만나고 싶다면 나는 기꺼이 만날 것이며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바로 갈 수도 있다. 이것은 매우 파격적인 발언입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 방문 중에 적성국 지도자와의 만남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외교 관례상 이례적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현재까지 북한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죠. 이 침묵도 전략입니다. 북한은 트럼프의 제안에 즉각 반응하며 급해 보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동시에 미국이 더 많은 양보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요구를 하며 압박하고 북한 핵보유국 언급으로 우리의 안보 불안을 자극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조지아 사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새로운 비자 시스템 준비를 약속하며 김정은과의 깜짝 회동 가능성까지 시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식 밀당입니다. 협상의 달인들은 이런 방식을 즐겼습니다.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가 안심시키고 다시 압박했다가 달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협상 주도권을 빼앗깁니다. 반대로 이 패턴을 정확히 읽어내고 냉정하게 대응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1990년대 외환위기 때처럼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며 굴욕을 겪던 나라가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 미국의 대북 정책에 끌려다니기만 하던 약소국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첨단 기술에서 미국조차 우리를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트럼프가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이 압박은 우리의 성장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가 요구하는 3,500억 달러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숫자가 단순한 협상용 허수인지 아니면 실제로 달성 가능한 목표인지를 냉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어떤 전략으로 이에 맞서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500억 달러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470조 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연간 매출액보다도 큽니다. 한 나라가 단일 국가에 투자하는 금액으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천문학적 규모입니다. 더욱이 트럼프는 이것을 선불로 일괄 투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부동산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큰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과 분할 납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현금 흐름과 유동성 관리, 그리고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까지 고려하면 이런 규모의 일괄 투자는 우리 외환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 요구가 얼마나 무리한 것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미국의 유력 경제지 워싱턴 포스트는 이 요구를 두고 한국 GDP의 6.5%에 해당하는 비현실적 요구라고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내 전문가들도 이것이 협상 전략상 과도한 출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수십 년간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한 가지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 바로 앵커링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협상 이론에서 앵커링이란 처음 제시된 숫자가 이후 협상의 기준점이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를 팔 때 처음부터 높은 가격을 부르면 흥정 끝에 결정되는 최종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이죠. 트럼프는 3,500억 달러라는 극단적으로 높은 숫자를 먼저 던져 놓았습니다. 이제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2천억 달러를 제시하면 그것조차도 양보처럼 보이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트럼프가 3천억 달러로 낮추면 마치 큰 양보를 한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협상의 심리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우리 정부 협상단의 전략은 매우 정교합니다. 첫째, 금액의 일시 지급을 거부하고 분할 투자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투자를 집행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700억 달러 수준으로 분산되어 우리 외환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단순히 돈만 주는 투자가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전략적 투자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의 전기차 공장 확대,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생산 시설 증설, 삼성전자의 반도체 파운드리 투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투자들은 단순히 미국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더 큰 점유율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셋째, 조선업 협력을 중심으로 한 산업협력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영리한 전략입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조선 산업이 사실상 붕괴되었습니다. 군함과 잠수함을 제외하면 상업용 선박을 건조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해군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조선소들은 노후화되었고 숙련 인력도 부족합니다. 여기서 한국의 조선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등 우리 조선 3사의 미국 진출과 기술 협력을 협상 카드로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우리 조선사들이 미국에 소형 조선소를 설립하거나 기존 미국 조선소와 합작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군함 건조 프로그램에 우리 기업들이 하청업체로 참여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LNG 추진 선박이나 친환경 선박 같은 차세대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3,500억 달러 투자 요구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미 산업 생태계를 통합하는 전략적 제휴가 됩니다. 미국은 필요한 기술과 산업 기반을 확보하고 우리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더 큰 사업 기회를 잡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윈윈 전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협력입니다.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때부터 반도체 자금률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설계 능력은 뛰어나지만 실제 생산에서는 대만과 한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텍사스 테일러에 17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SK 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들을 3,500억 달러 패키지에 포함시키면서 동시에 미국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확보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칩스법은 반도체 기업들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면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투자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미국 정부 지원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죠. 이것 역시 우리 협상단이 치밀하게 계산한 전략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투자 집행의 전제 조건으로 비자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전문 인력을 자유롭게 파견할 수 있는 특별 비자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요구입니다. 현재 미국의 비자 제도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H-1B 같은 취업 비자는 발급 쿼터가 제한되어 있고 신청부터 승인까지 수개월이 걸립니다. L-1 비자는 회사 내 정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 출장용 B-1 비자는 실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제도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불가피하게 무비자 입국 제도나 비자 요건을 우회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조지아 사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 전문 인력을 위한 특별 비자 카테고리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E4 비자 쿼터를 대폭 확대하거나 아예 한국 기업 전용 비자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이미 한국인에게 연간 1만 5천 개의 전문직 비자를 추가로 배정하는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 법안의 통과를 3,500억 달러 투자 이행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상 전략은 매우 정교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투자를 해주되 그 대가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관세 협상입니다. 트럼프는 대선 때부터 전방위적인 관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 왔습니다. 만약 이것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3,500억 달러 투자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우리 협상단은 투자 확대와 관세 면제를 패키지로 협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대신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낮춰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투자로 나가는 돈보다 관세 절감으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 자동차와 기아가 미국에 수출하는 차량이 연간 100만 대가 넘습니다. 만약 여기에 10%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된다면 연간 수십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관세를 면제받거나 낮춘다면 그만큼의 비용을 절감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략적 협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협상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이 지는 구조가 아니라 양쪽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진짜 협상의 기술입니다. 트럼프는 3,500억 달러라는 숫자를 가지고 미국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협상력을 과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투자를 통해 미국 시장에서 더 큰 입지를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선도 있습니다. 투자 금액이 우리 외환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이 명확하지 않은 프로젝트에 무리하게 돈을 쏟아부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지아 사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큰 투자를 해도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투자 이행과 동시에 우리 국민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비자 제도 개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결국 이번 3,500억 달러 협상은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향후 10년, 20년간 한미 경제 관계의 틀을 결정하는 전략적 협상입니다. 우리가 이 협상을 잘 풀어낸다면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협상에 실패한다면 높은 관세와 불리한 규제로 인해 미국 시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협상단은 매우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냉정하게 우리의 이익을 계산하며 전략적으로 카드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경제 대국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의 요구에 무조건 따르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협상력으로 전환할 줄 아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안보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일종의 핵보유국으로 언급한 발언,
그리고 김정은과의 만남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은 우리의 안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할지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의 북한 핵보유국 언급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북한을 완전한 의미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핵보유국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되 그것이 합법적이거나 영구적인 상태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 방식은 트럼프의 전형적인 협상 화법입니다. 북한에게는 당근을 보여주면서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는 비핵화 원칙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죠. 양쪽 모두에게 희망을 주면서 협상의 주도권을 쥐려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를 돌이켜보면 이런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2017년 그는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부르며 화염과 분노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한반도에 전쟁 위기설이 돌았죠. 그러다가 2018년 갑자기 태도를 바꿔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고 했고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에는 다시 강경한 압박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을 일종의 핵보유국으로 언급하며 유화적 제스처를 보내고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고 말하며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반응입니다. 현재까지 북한은 공식적으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북한이 침묵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트럼프의 제안이 진정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거 하노이 회담처럼 만났다가 결렬되면 오히려 김정은의 체면이 깎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죠. 둘째, 미국이 더 많은 양보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반응하면 급해 보이고 협상력이 약해 보일 수 있으니까요.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갑자기 대화에 나서면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반응할지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다면 북한은 핵무기를 협상 카드가 아니라 영구적인 억지력으로 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은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의 안보는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현실적인 접근도 필요합니다. 북한이 이미 수십 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핵무기들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가 진짜 문제입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를 달성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북한의 핵무기 추가 생산을 동결시키고 핵시설을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해체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 보상이나 안전 보장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거 북미 협상에서 우리가 겪었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하면서 우리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발생했죠. 이것을 우리는 코리아 패싱, 즉 한국 소외라고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정부는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려면 그 전에 반드시 우리와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회담에서 무엇을 논의할 것인지, 어떤 합의를 도출할 것인지, 우리의 안보 이익이 어떻게 보장될 것인지를 사전에 조율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들의 협상 결과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국력입니다. 왜 우리가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이룩한 경제적, 기술적 성취 덕분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명목 GDP 기준으로 1조 7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5천 달러를 상회합니다. 이것은 G7 국가 중 일부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유한 기술력입니다. 반도체 분야를 보십시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이고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에서도 세계 2위입니다. SK하이닉스는 D램과 NAND 플래시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이기려면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협상력입니다. 배터리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세계 배터리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로 전환되는 지금 배터리는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제조사들은 한국산 배터리 없이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조선 산업에서는 더욱 압도적입니다. 세계 조선 시장의 40% 이상을 한국이 차지하고 있고 특히 LNG 운반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는 7~8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해양 패권 경쟁을 준비하는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조선 기술이 절실합니다. 방산 분야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등 우리 무기 체계들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수십조 원 규모의 무기를 수출하는 등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권의 무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방산 기술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자산입니다. 문화산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BTS, 블랙핑크로 대표되는 K-팝,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으로 상징되는 K-드라마와 K-영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소프트 파워입니다. 미국의 젊은 세대들은 한국을 과거에 원조받던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쿨하고 트렌디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히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우리에게 3,500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도 조지아 사태 이후 급히 화해 제스처를 보내는 것도 모두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50년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7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죠.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50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성취입니다. 이 성취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 선배 세대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공장으로 향했던 노동자들, 중동의 사막에서 땀 흘렸던 건설 노동자들, 밤늦게까지 연구실을 지켰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 세계 시장을 개척했던 기업가들의 노력이 쌓여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는 그 성취를 지키고 더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도 안 됩니다. 냉정하게 우리의 이익을 계산하고 전략적으로 협상하고 당당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3,500억 달러 투자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의 경제 상황과 기업들의 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안보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조지아 사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국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변화에 적응하고 혁신을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사회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환위기도 극복했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이겨냈고 코로나 팬데믹도 성공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트럼프의 압박도 결국은 극복할 수 있는 도전입니다. 아니, 극복을 넘어서 이것을 우리에게 유리한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더 큰 입지를 확보하고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한 문제 해결에서 우리의 주도권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가혹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수없이 침략을 당했고 식민지가 되었고 전쟁의 참화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일어섰습니다. 더 강해졌고 더 현명해졌고 더 번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의 압박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지혜롭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대통령은 트럼프와 마주 앉아 협상할 것입니다. 3,500억 달러 투자 문제, 관세 문제, 비자 문제,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입니다. 이 협상의 결과는 우리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협상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국익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우리 기업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권익이 보장되고 있는지를 감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민주 시민의 역할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 대국이고 기술 강국이고 문화 강국입니다. 우리에게는 협상력이 있고 선택지가 있고 미래를 만들어갈 능력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압박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압박은 오히려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가 현명하게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단합된 힘을 보여준다면 이번 도전도 결국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선배 세대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트럼프 압박의 실체와 우리의 대응 전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날카롭게 분석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